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넘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닥 쳤다 아파트 시장 반등되나 신고가 속출 2021년 거래량 회복 좀 강력한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감소세로 빠졌다가 12월에 저점을 찍고 올해부터 2,500대로 지금 늘어났다가 갑자기 지금 4천 건을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갑자기 급등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이 거래량의 급등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한두 가지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 9월에 특례보금자리론 그 우대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작년에 집값 상승 그리고 작년에 거래량을 좀 많이 늘렸던 강력한 상품이었죠. 6에서 9억 사이에 소득을 안 보는데 그냥 대출해준다. 했던 그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이 폐지가 되면서 한번 꺾였던 게 회복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요때입니다. 9월 27일에 폐지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월에 갑자기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뭐 거래량이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값도 쭉 올라갑니다. 3월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은 쭉 빠지고 다시 이렇게 쭉 반등하면서 야 이거 더 가나 보다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보통 이 어떤 정책이나 특히 뭐 대출을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뭐 2주 전에 갑자기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뭐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는 안 쓰더라도 이제 뭐 집을 알아보면서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한 달 전에 갑자기 우리 다음 달부터 그냥 대출 없애버립니다. 라고 해버려 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막 계약서 쓰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사야 되는데 했던 분들이 이제 못 샀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쭉 빠졌던 게 저는 아마 큰 어떤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히 이제 10월 달에 갑자기 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 금리들도 막 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리 튀었죠. 대출 막혔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DSR에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대출이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집을 8월에 살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9월, 10월, 11월에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겠죠. 왜냐하면 대출이 막히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벌써 한 4,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당장 대출이 1억이 줄었다. 그럼 이 1억을 어디선가 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뭐 알아보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가지면서 약간 또 가격도 좀 조정도 되고 하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 대출 규제 할 때마다 반복되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다주택자 규제를 하거나 뭐 9.13 대책 같은 거 터지거나 뭐 8.2 대책 같은 거 터졌을 때 갑자기 급감을 해요. 거래량이 한 4, 5개월 정도 급감하다가 다시 좀 살아나면은 다시 또 규제를 해서 급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월이라는 거래량은 2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2월의 분위기가 집을 살라고 돌아다니는 그 마음을 먹게 했었을 것이고 실제로 2월 달은 금리가 되게 낮았고 그리고 되게 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늦어도 6월이다. 뭐 이런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대출도 해주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볼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애를 안 낳는다고 해도 작년에 아마 지금 23만 명 정도 지금 태어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더 많겠죠. 단순히 이거 출산율 대충 계산하면 한 10만 명 정도는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10만 가구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한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다시 내가 부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수요가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금액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특례보금자리론은 뭐 초기에 막 10조가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총 이제 구입 자금의 3조 5천억 전세에 한 1조 정도 해가지고 4조 5천억 정도가 어찌됐든 시장에 이제 저금리로 들어온 거고 상당 부분은 대환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러면 집을 아예 살까 하면서 이제 집산 수요가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 증가한 부분을 보면은 이 5에서 9억대 아파트 쪽이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특례를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거래량 증가 보면은 5에서 9억대들이 좀 많았고요. 그럼 5에서 9억대는 이제 경기도에서 꽤 중상위 이상의 그런 주택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 저렴한 수준의 아파트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억 초과하는 아파트에서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강남 3구나 이런 데들도 좀 늘었는데, 이거는 뭐 대출을 떠나서 뭐 약간 다른 의미로 좀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부자들의 어떤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여전히 그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약해진 것 뿐이지, 이거를 나는 접고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에 한 20억 넘어가는 주택들은 이제 아주 수요가 탄탄한 곳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돈이 있으면 뭐 자산을 좀 저장하는 수단으로 좀 쓰자, 이런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돈을 내가 많이 벌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한국에 계속 있을 건데 이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서 나쁘진 않겠다 정도의 의미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들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상급지로 좀 갔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유동성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의견 가지고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2천 건이 조금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 거래한 거는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월 달 거래량은 5월이 지나서 6월 1일 정도 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은 더 기다려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달치거든요. 한 달치가 2천 건이면 또 한 달치는 또 2천 건이 되면 이것도 4천 건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달 연속으로 4천 건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4월 10일에 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4월 10일 전에 거래한 거랑 4월 10일 이후의 거래량을 좀 비교는 해봐야 돼.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또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월 달만 해도 금리 인하는 뭐 6월에 한다. 아니다, 3월에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는데, 요 3월 직후에 바로 바뀌었죠. 아, 금리 인하 뭐 한 달 이상 늦어진다. 어쩌면 뭐 9월 아니면은 뭐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금리가 또 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4월 10일부터 30일 사이 한 20일간의 거래량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지켜는 봐야 돼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집값이 막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통계의 수치,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의 함정도 있지만 이게 평균으로 봐도 0.03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들은 많이 올라가는 데들도 있다면 안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가 제로라는 거는 모든 집이 다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들은 올라, 막 강남은 막 올라가고 있대, 막 전고점 뚫었대, 압구정이 막 몇십억이 올랐대.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이 그만큼 빠졌으니까 통계가 제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거래량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의미는 있어요. 왜냐,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는 사람의 가격을 수긍하고 사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월세를 선호하던 그 현상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금리가 좀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전세 그 대출이 예전만큼보다는 좀 부담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하면은 2년 동안 전세 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안에는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월세로 가가지고 내가 고정으로 매달 얼마 내느니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 변동금리니까 전세를 선택할까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요건 아파트에서 전략적인 판단이고, 빌라나 비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금 전세 사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월세야 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거래량도 살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살짝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월세는 줄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정도 가격대는 수긍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언론에서 또 얘기해. 이제 반등입니까?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 하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여보 이젠 우리도 살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의미 부여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대세적 변화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현재 내가 부동산에서 뭔가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을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주택자들이 우리나라 유주택의 85%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85%들이 서로 막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유주택자들 중에 상당수가 1주택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뭐 살까 팔까 이러고 있지 뭐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뭐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잡으신 분들은 집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 수요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할 때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할까 정도? 대부분은 그냥 우리 집이 얼마인지를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언론에 나오면 그때 우리 집이 이렇게 비싸졌나? 우리 집이 빠졌나?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주택을 막는 규제를 한 지가 벌써 지금 4년 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4년 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주택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에는 이미 한번 터졌고요. 전세 사기 이런 걸로 한번 터진 거고 아파트 쪽에서 이제 부작용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올 거다. 이 부작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고 막 급락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뭐 상승이나 예측 가능한 하락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내려갔다 뭐 하는 것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막 많이 뭔가를 눌러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막 터질 땐 또 한 방에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심리에 불이 붙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이 가격에 막 큰 변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주택자들이 이 판에 뛰어들지 않으면 결국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가진 돈을 막 전액 베팅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가 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직은 이런 심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잔잔한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국회 모두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뭐 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2주택까지는 어느 정도 좀 풀어놓긴 했지만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예 뭐 없는 수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부담이 없어가지고 뭐 다주택을 뭐 각오하고 합니다 뭐라고 할 정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 한 뭐 어떤 대세적으로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15년 투자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더라. 그러니까 선봉에 쓰는 거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의 의미는 한 채, 두 채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무조건 두 채 이상은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 비과세를 받냐 안 받느냐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다주택자를 한다는 거는 나는 어차피 세 채 이상 막 살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를 45%를 막 맞더라도 나는 여러 채 살게. 종부세를 얻어 맞더라도 난 그냥 살게 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예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결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막 그 저렴한 동네 많이 빠진데 뭐 시장이 막 초토화된데 이런 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막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집값 올라가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 비과세 같은 걸 막 포기하면서도 세 채, 네 채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 4년 정도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친 상태라 여기서 다시 다주택을 한다? 오히려 다주택 하다가 1주택이 된 사람들은 많겠지만 1주택 하다가 다주택을 다시 원상복구할까? 라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판에 못 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관심도들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부동산에 못 끼니까 뭐합니까? 지금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코인을 한다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무주택자들만 뭔가를 할 수 있고 돈이 많은데 다주택자들도 또 이 판에 못 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주택인 분들 중에 정말 뭐 돈을 막 엄청나게 또 대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사볼까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지금 이자나 뭐 세금 같은 걸 따져보면은 예전처럼 막 1년에 10% 20%씩 뭐 올라갈 때는 그래 내가 뭐 세금도 내고 다 내도 많이 남으니까 산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뭐 지지부진하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때는
이 이자나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득도 적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이 정책 자금,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디딤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는 분들이 조금 사고, 아니면 아예 대출이 필요 없는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이 그냥 한 채 사놓고 잊고 살아야겠다,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자금 받으려면 결혼을 하든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뭐 집 때문에 뭐 일부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고 원래 애를 낳았는데 정책을 해주네 이러면은 땡큐 이러지만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끝났고 이제 뭐 원내 구성을 하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 부동산 정책인 지금 기본주택부터 해가지고 임대주택 공급 요거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되는, 그냥 말 그대로 분양을 하는 거를 줄이고 임대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라는 거를 비싸게 임대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싸게 지어야 됩니다. 더 싸게 짓고 더 경제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하는 것도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다 빠그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어찌됐든 분양할 물량을 임대로 전환시킬 거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성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면은 공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급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정책 방향이 그렇게 공약은 했지만 뭐 이게 뭐 수정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어찌됐든 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임대주택 강화, 임대주택 위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까지 또 공급이 이게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은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